신축 공급의 절벽이 나올 겁니다. 지금 당장은 영향이 안 미쳐져요. 지금도 이제 공급량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5년치 물량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네. 공급은 언젠가는 될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하는 현장들 같은 경우는 다 멈춰 있죠. 지금 뭐 이제 공사비가 정말 뭐 5, 600 하던 게 지금 뭐 7, 800, 뭐 8, 900까지 막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공사랑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랑 뭐 싸우고 뭐 갑자기 뭐 시공사 뭐 계약 해지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.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일단 원자재 가격이 다 폭등을 했죠.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고, 그리고 금리도 워낙 많이 올라갔고, 인건비도 올라가고, 그리고 이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은 항상 또 꼽는 것 중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심각하다. 이래서 건설업 하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인력난도 있어요. 인건비가 올라간 것도 있는데 지금 공사 현장에 다들 다 외노자들밖에 없다는 네. 얘기들 하잖아요. 그런 식의 통제도 잘 안 되고 인력 수급도 그 외노자 인력 수급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진짜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순살 사태들도 네. 터졌잖아요. GS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다 이제 LH 사태로 퍼져나가고 안전, 관리 이런 측면들이 워낙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그런 관행대로는 이제 더 이상 공사에 한계가 왔다.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문화 어떻게든 그냥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리와 책임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뭘까요? 인력을 더 써라. 뭐 감리 대충 하지 말고 꼼꼼히 봐라. 너네 설계도 꼼꼼히 맞겠지가 아니라 제대로 검토하고, 그리고 현장 소장 너네 다 검토하면서 움직여야지. 요즘 또 나온 거 비 올 때 타설하면 안 된다. 네. 이런 얘기들 나오고, 그러면 다 뭘까요? 비용 증가와 공기 증가죠. 공기가 늘어나는 것도 역시 또 비용으로 또 얹어집니다. 그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고, 그렇다 보니까 시공사들은 예전에 평당 뭐 500, 600 그때 당시에는 비싼 금액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그대로 공사하는 순간 적자 수주죠. 그러니까 어떻게든 올려받고자 하는 거고,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착공하기 전까지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근데 착공한 이후에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네. 건설사 네. 출신이시니까 제가 잘 아시겠죠.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, 알고 네. 있죠. 그렇죠. 이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는 특약을 넣거든요. 거의 99% 계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합 방식, 뭐 시행 방식 다 할 거 없이 다 들어가 있는데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수주잖아요. 어떻게든 올려 받으려고 막 싸워댑니다. 단적으로 부일량님은 아무래도 꼬마 빌딩 쪽은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, 지금 공사 착공했을 때랑 종료했을 때랑 공사비가 한 다 올라가지 않았나요? 아, 이거 다 올라갔죠. 지금은 한 1, 2년 사이에 뭐 10%, 20%씩 다 올랐습니다. 근데 그게 그냥 평당가가 올라갔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공사한 사람들도 다 올려서 내지 않았나요? 요즘에 진짜 그래서 이게 수주하려고 하면은 공사비를 뭐 낮춘다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. 많이 올랐죠, 옛날 대비해서는. 엄청 올랐는데 이게 조금 그런 게 시공사가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이게 계약한 이후에. 네, 계약한 이후에. 왜냐면 착공은 했어. 특히 영세한 곳일수록 이게 분명 그 계약 총 공사비 1,000억으로 짓는 거면 1,000억으로 지어야 되는데, 1,000억으로 하기로 했지만 내가 지금 원자재가 다 올라가서 200억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, 당연히 이게 뭔 소리야, 그럼 나 사업성이 안 나와, 이걸 쓰면 나 이대로면 공사 안 했지 얘기를 하겠죠. 근데 저 그러면 공사 멈출 겁니다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집은 이미 부셨고 지금 입주도 해야 되는데. 네. 그게 조그만 영세한 업체들이 그런 갑질들이 많이 하거든요. 특히 그런 꼬마 빌딩이나 빌라 이런 거 지을 때는 공사하는 곳에서 우리 이대로는 못해, 우리 망하게 생겼어요 이미. 왜냐면 솔직히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게, 철근을 내가 사오던 단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배가 뛰었어. 시멘트 가격이 배가 뛰었어. 그래 버리면 역마진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이게 답이 안 나와. 이래 버리면 그런 적자를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거는 에스컬레이션이고 뭐고 그냥 다 올라갑니다. 그래서 착공할 때랑 준공할 때랑 원래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30% 늘어났습니다 라고 해도 그래도 저는 이만하면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지금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중소 건설사들이 갑질들을 해나갑니다. 우린 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. 그럼 알아서 하세요. 우린 못해요 라고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, 대기업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. 네. 대기업들은 약속은 약속이니까. 그렇다 보니까 막 울면서 우리
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,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레미안 원펜타스도 그렇고 뭐 강남권에 있는데도 착공했는데도 막 공사를 멈추니 많이 하더라도 못 멈추죠. 왜냐면 네. 그 이행 강제금들을 누가 내느냐, 그런 것들을 또 막 이런 문제들도 복잡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쉽게 올릴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이런 논점이 나오는 게 건설사가 어떻게든 올려줘요 라고 하는 거고, 조합원들은 아이씨 우리가 이걸 못 올려 라고 하면서 배째라 하고 있는 거고. 근데 여기 와중에서 올리는 곳들이 있죠. 그러면 얘네들이 분명 법을 위반할 수 없다 보니까 핑계들이 되는 게, 착공했을 때랑 설계가 바뀌었어, 너네가 적용을 좀 바꿔달라 했어, 설계를 네. 바꿔달라 했어, 이래서 늘어난 비용이 몇백억이야 라고 하는데, 솔직히 그거 바뀐 금액은 많지가 않겠지만 거기 인플레이션 비용을 막 어떻게든 투하하려고 하는 거고, 어떻게든 그래도 죽겠으니까 어떻게 막 협의해서 뭐 눌러 놓으면서 올리고, 이게 지금 현재 착공한 곳들도 그러고 있다. 그런데 착공하지도 못한 곳들은 합법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평당 도급 공사비 우리는 500선에서 협의를 했어, 600에서 했어 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, 막상 착공할 때 되면 800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, 그거는 그때 시세 가 봐야 된다, 분당 금액대가 더 올라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. 그냥 결국에 지금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간 어떤 뭐 물가 상승의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내가 어떤 사업성을 계산한 게 안 되니까,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니까 뭐 착공도 못 하고, 그러면서 뭐 점점 공사하고 있는 곳들도 막 지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, 결국에 이런 일들을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 분들도 뭐 걱정이 되겠지만, 이럼으로 인해서 이제 신규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결국에 이제 시장에 또 뭔가 또 영향을 주지 않겠냐, 이런 생각들 때문인 것 같거든요. 이 지금 어떤 이 물가 상승발 공급 중단, 뭐 공급 지연 사태,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을까요? 당연히 신축 공급의 절벽이 나올 겁니다. 이제 지금도 지금이지만 지금 당장은 영향이 안 미쳐져요. 지금도 이제 공급량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지만,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5년치 물량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네. 공사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그게 뭐 2, 3년이 지연되지는 않잖아요. 네. 일단 이주가 개시되면 금융 비용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, 우리 뭐 루비콘 강을 건넜다, 아니면 주사위는 던졌다, 이런 관용 표현들도 하잖아요. 돌이킬 수가 없어요. 일단은 무조건 못 먹어도 고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분담금을 더 낼 수는 있어. 그건 조합원들의 문제가 되는 거지, 공급은 언젠가는 될 것인데, 문제는 앞으로 하는 현장들 같은 경우는 다 멈춰 있죠.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됐을 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반 토막을 넘어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. 네.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, 이 인허가 받은 것조차도 예전에는 인허가를 한 100을 받았다라고 하면 한 70에서 80 정도가 실착공으로 이어졌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절반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인허가는 받아놨는데, 와, 착공을 하자니 지금 사업성이 다 달라진 거야. 그러니까 민간 시행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, 재개발 재건축 조합도 막 지지고 볶고하고 있고, 그러니까 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, 그래도 정비 사업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온 길이 있으면 늦어져도 공급은 하긴 하겠는데,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공급들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, 지금 정비 사업들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. 얘네들마저 공급이 됐다,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신축 공급이 안 될 거예요. 안 되고, 그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죠. 그러면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신축 공급이 돼도 어차피 서울 수도권은,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빈택지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순수한 공급이 아니에요. 단적으로 송파 165시티 가락시형 재건축 보게 되면 9,510세대가 입주했지만 일반 분양 세대수가 1,500세대밖에 안 됐거든요. 뭐 임대주택도 공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, 이건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공급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순수한 공급 딱 봤을 때 1,500세대, 거의 일반 세대 해봤자 1,500. 강남권들 보다 보면 200세대, 300세대, 뭐 100세대 일반 분양.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? 더구나 재개발은 일반 분양 세대 수는 꽤 돼도 가구 수는 줄어드는 현장들도 꽤 많아요. 왜냐면 다가구 주택이 입주권 하나인데 거기에 8개 호실이 있었었다. 그러면 세입자들은 줄어들잖아요. 그러니까 가구 수는 또 오히려 감소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, 뭐 재개발 재건축 무용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거 뭐 서민주택만 없애고 싼 주택들만 없애고 순수한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너네가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말은 해도 전체 서울 주택의 총량이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게 아니다. 그거는 너네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,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. 우리가 이전 시장을 복귀해 보면, 이전 시장의 분위기 안 좋았었을 때 정비 사업들이 다 멈췄거든요. 사업들이 멈춰서고 있는 사업들도 해제되고 이런 데들 되게 많았었다가, 그랬었죠. 그래도 꿋꿋하게 정비 사업들을
입주를 했었던 곳들이 입주를 한 곳들, 대표적으로 아크로 리버파크라든가 레미안 첼리투스라든가 여기들이 신축 희소성 프리미엄들 다 받았잖아요. 받아가면서 우리가 기회가 오고 시장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가격 상승폭을 신축과 구축의 격차를 확 벌어버립니다. 그런 식으로. 왜냐? 신축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군가는 있고 그런 식으로 갔을 때 희소성이 있는 곳들이 어디지? 라는 식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. 그러게 되면 앞으로 신축 공급이 가면 갈수록 공사 비용이 더 올라가고 그런 예전에 공급했었던 게 어떻게든 진짜 잘한 거예요. 예를 들어 단적으로 레미안 칠리투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을 하면 레미안 칠리투스가 1대1 재건축의 상징이잖아요. 네. 1대1 재건축을 하면서 딱 임대주택 하나도 없이 그냥 50평대로 단일평을 그대로 갔어요. 1인당 분담금 5억 4천만 원을 냈습니다. 당시 5억 4천은 강북의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. 진짜 대단한 결단을 내린 네. 거죠. 그렇게 했어서 완공이 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 재개발도 분담금 막 4, 5억 나오는 데들이 있어. 재건축도 5억 넘게 나오는 데들이 있어. 그러면 그렇게 고급화해서 지어놨더니 잘 지은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가면 갈수록 낮아질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사실 시간을 끌기보다는 지금 빨리 단결을 해서 가는 곳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저는 당장 내년 시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이걸 떠나서도 길게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게 어디냐? 결국은 상급지, 결국은 신축 아파트. 신축을 못 간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가야 되는데 정비사업들 관련해서도 아니 정비사업 전문가 나와서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. 네. 결국 뭐다? 옥석 가리기. 사업성이 나오는 것, 입지가 좋은 것, 결국은 분담금 납부하면서라도 갈 수 있는 곳들을 가면 여기는 딱 나머지들 다 엎어지게 되면 우리가 신축 프리미엄을 다 받게 되네. 그게 곧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. 여기서 한 발 더 얘기하면 대형 평수로 가라. 저희 가족들이 일전에도 부인님이랑 얘기했었긴 했지만 하나도 안 팔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. 네. 물론 이제 진짜 빠질 때가 되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네. 빠진 것도 있고 진짜 저희도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정도 빠졌으면 아이씨 팔아봤자 아닌 것 같다. 가지고 있으면 저희 가지고 있는 게 다 재개발 재건축 혹은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돼서 신축이 된 것을 안 팔고 들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. 네. 그걸 여기서 이 가격에 팔기보다는 신축의 힘 그리고 서울 다 주요 지역들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봤었고 실제로 다 많이들 회복을 했죠. 갔는데 또 중요한 거 역전세를 몇 억씩 맞았었으면 저희도 버티기 어려웠겠죠. 근데 저희는 역전세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. 다 40평대 50평대 신축 대형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신축 대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신축 특히 대형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막 1인 가구가 증가한다 소형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저는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. 대형이 무조건 좋아요. 희소성이 있잖아요. 그러면 대형이 안 그래도 예전에 안 좋다 할 때 매수한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 워낙 많았고 전월세가 거의 없어요. 그러면 신축 대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30평대 전세 가격이 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다 해서 평형 줄여서 50평대에서 30평대로 갈까요? 평형 줄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. 쉽지 않죠. 그럼 입지를 떨굴까요? 떨구지도 않아요. 그러고 구축으로 갈까요? 구축으로도 안 가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요구하냐? 상생임대주택 제도도 있고 하니까 저희 5%만 올리겠습니다. 하니까 좋아요 하면서 몇 천씩 오히려 올리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강남도 20평대 30평대 전월세가 박살이 날 때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전세 금액이 무너졌었죠. 그런데 대형 평수 전세는 막상 안 흔들렸었어요.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여유 있는 사람들 물론 30평대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더 싼 전세가 있는데 그럼 더 싼 전세로 가지 뭐 라는 게 있는데 대형은 매물도 없잖아요. 그런 식으로 저는 희소성이 담보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대형 평수를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셔라. 이런 얘기까지 그 얘기예요.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투기적인 마인드로 보는 게 아니라 위식주 중 하나잖아요. 결국 나는 매수를 안 하면 전월세가 강제가 돼요. 근데 지금 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. 지금 마포구랑 성동구 네. 월세도 보증금 1억에 300이 넘어갑니다. 성동구에서도 왕십리 뉴타운 뭐 이런 데면 뭐 1억에 한 330, 320 이런데 옥수동 같은 경우는 1억에 400이 넘어가요. 누군가의 월급이 삭제가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주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뭐 나는 그냥 은퇴하고 지방으로 갈 거야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결국 서울 주요 지역에 거주하고 싶으신 사람들은 언제 사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항상 있거든요. 결국 내가 산다라고 하면 당장 단기 상승 단기 하락 이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소성이 있는 곳이 어디지 생각해봐서
주요 지역의 신축들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믿고 가시는 게 오히려 속편하지 않을까. 그런 식으로 좀 거시적으로까지 얘기를 해드립니다. 네.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뭐 사거나 뭐 투자를 할 때 얼마나 오를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희소해질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새해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고 뭐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24년 새해에는 좀 부동산 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저는 이거는 상승 하락을 떠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안 사면 그만이에요. 진짜 비관적이다. 뭐 대한민국 경기가 어렵다. 앞으로 생산 인구들이 계속 줄기 때문에 비관론이 팽배하고 지금 뭐 맨날 박스피야. 뭐 되지도 않아. 주식 어려워라고 생각하면 진짜 뭐 대한민국 막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럼 안 사면 됩니다. 다 달러로 바꾸세요. 엔화로 바꾸세요.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. 금으로 바꾸고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의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거주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요건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떨어진다에 대한 이면은 쌀 때 사고 싶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네. 계속 빠진다고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럼 빠지면 사야지. 주식도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그 사람들도 집값이 비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고 하면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.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불꽃같이 달려들어서 가격 상승들을 잡아갔고 그리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. 저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 1월 달에 2개를 더 잡았거든요. 그리고 한 채당 3억씩 올랐어요. 근데 그게 제가 1월 달에 결정할 때 이건 바닥이야. 지금 잡아야 돼. 라고 해서 샀을까요? 아니에요. 저도 진짜 그때만 해도 비관론이 워낙 팽배했다 보니까 더 조정될 수도 있는데 이 가격에 사면 손해는 안 보겠다. 저는 또 일반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. 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이 될 만한 곳들 그런 것만 사기 때문에 얘가 신축이 되면 그래도 저는 어디까지 봤었냐면 얘가 준공이 2, 3년 뒤에 되고 2년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2년 보면 또 비과세 요건도 맞춰지잖아요. 아니면 다주택자에도 일반세율이 맞춰진다든가 그렇게까지 가면 최소 한 4년 5년 보면서 그때 팔 때 되면 또 저는 2, 3억 수익을 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갔더니 창이 회복을 너무 빨리 하면서 제가 예상한 수익률이 벌써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. 그러면 저는 내년에 설령 조정이 와도 별로 안 두려운 거죠. 왜냐면 이미 그러면 수익 폭에서 떨어지든가 그러고도 입주하면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간증으로 갔다가 해야 기회가 또 와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지방 사람들은 되게 용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. 그 시세를 잘 모르니까 이 가격이면 사는 것도 있지만 그런 내가 그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그냥 제대로 못 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금매예요 라고 하면서 매물을 줘도 금매물 12억짜리 줬어요. 그러면 원래 그 동네 시세 아는 사람 12억까지 다시 빠지면 이렇게 뭐 또 4억이나 빠졌어 하면서 잡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16억에 갔는데 근데 여전히 생각 못하고 아니 아직도 옛날 막 5년 전 6년 전에 기억에 매몰돼 있어서 이 동네 내가 한 8억일 때 분양한 거 내가 기억에 생생한데 성동구 마포구도 6억일 때 분양하고 그것도 미계약분 줄 서고 내가 이거 다 아는데 6억까지 빠져야 돼 라고 하면 그 폭락장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갔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당장 내년에 사세요가 아니에요. 살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지 그냥 비관만 내세우는 거는 좋지 않다. 그리고 실제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부동산이 다 무너질 때도 그때 서울 수도권은 무너졌지만 지방은 그때 올라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똑같이 지방이 이제 또 올라갈 겁니다.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. 투자라는 거는 돌고 돌아요. 어딘가는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때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빠졌을 때 빌라는 또 올라갔었어요. 다들 빌라는 투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빌라 전세라도 가고 빌라 전세 금액이 또 매매 금액 올리고 네. 이랬었던 시대가 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올라가는 상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눈 감고 귀 닫고 하다 보면
어디선가는 움직여도 제가 아까 강남 현황이 이렇고 마포구 성동구 소유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만 하면 아무것도 논의가 안 되죠. 진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내가 진짜 마포랑 성동구 갔는데 아닌데 급매물 넘치던데 그래도 거래가 안 돼서 내가 2주 뒤에 또 갔더니 가격이 더 빠져서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반박을 하셔야지 그냥 아니야 인구 감소될 거야 라는 거는 그거는 논의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도 내가 좋은 동네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를 여전히 꾸준히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 공부라는 게 뭔지 좀 약간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제 오늘은 어떻고 다음 달은 어떻고 이걸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어야지 사실 그 어떤 변화를 보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뭐 다 빠지고 나중에 사야지 뭐 나는 다 오르면 뭐 그때 뭐 고민해봐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지식을 좀 갖춰 가시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내년도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